제가 지금 국회 쪽에서 왔는데 보니까는 뭐 국회는 국회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 가서 뭐 여러 가지 항의하다가 또 너무 또 문희상 의장 힘들어서 약간 그 진료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상황 같은데요. 보니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응원 부대 비슷한 사람들이 국회 운동장에도 꽤 많이 보이던데, 이거 당장은 그 관건이 사개특위 멤버인 오신환 의원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쪽에서 사보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신환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사전에 의총 과정에서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응했던 것인데 그러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뭐 이 상황 어떻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홍장수 소장? 네,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좀 굉장히 미묘한데요. 저는 이게 이제 밀어붙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네. 정권이요. 첫 번째로는 정권이 그 범여권을 총선 전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재편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호남 이 표와 그 민주당의 지금 표 이런 지지율 부분을 갖다가 점검을 해서 이거 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선거를 통해서 제압을 하든지 판단이 있었는데, 범여권의 야당들이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좀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은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안에 있다고 보고요. 아, 가장 큰 요인이 정계 개편의 예, 요인이 있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지율을 일찍 조기 총선 분위기를 띄워서 대립을 해야 지금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호남이나 이 진보 좌파 진영 전체를 좀 밑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권이 대북 카드도 시원치 않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을 보면 전번에 장관 2명 임명, 그리고 이제 이선 임명,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패스트 트랙 통과, 이런 네. 부분을 보면 야권 내부의 이제 패배 부분을 황교안 체제 초반부터 밀어붙여서 야권 내의 회의론과 무기력 이런 정세를 심화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야권 분열이든지 야권의 혼란상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못한다면 뭐 앞으로 얼마든지 두들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갖다가 노리고 다목적에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이 법률권에서 이걸 갖다 이 정치적 기획으로 했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안 자체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 이 퍼스트트랙 논의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이미선이나 앞에 지금 뭐 이 장관들 임명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녹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 중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총선이라는 또 아주 큰 그 주요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제대로 없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선거 없는 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진작에 나왔던 것이 지금 사실은 이거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인데, 패스트트랙 제도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마지노선이 최장 330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 총선까지 마지노선이 최소한 이번 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타임테이블상 시간표상으로도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됐던 것이고, 또 한 측면에 봤을 때는 뭐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면 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또 이 생존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결국 선거구제 아닙니까? 네.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 내년 총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지난번 20대 총선과는 달리 20대 총선이 다당제 구도로 치러졌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은 양당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준연동제라고 하더라도 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절박감들이 이 지금 그 민주당의 그런 이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명분과 이유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급하게 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다른 그 이 민평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지난번 이 청문회 정국을 뒤엎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됐다기보다는 예. 시간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지금 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패스트트랙 여당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소수 야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일부의 경우는 본인들의 신뢰에 부합하는 쪽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지금 기존의 그 국민의당 계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이 부분에 찬성하는 쪽은 아무래도 지역구가 자신의 지역구가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른미래당 테두리든 아니면 제3지대 가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거구의 준연동형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생존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황장수 장상당이 정치 전략적인 기획이 포함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달리 이제 다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이제 차 교수는 봤습니다. 김능우 대표는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 그 합의 부분으로서 내년 총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야말로 우리 정치학 쪽에서 말하는 정초선거, 그러니까 이 선거가 향후 우리 정치 지형을 갖다 규정 지을 수 있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현재 여건 범여건에서는 이 총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의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탄핵 프레임, 촛불 시민혁명에서 이 주창했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현 여건이 대응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전략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의 그때 핵심인 어떤 이 선거제 개편, 뭐 개헌 문제는 차치해 놓고서라도 그 다음에 검찰개혁,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그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런 문제들은 이 현 여건으로서 이걸 해내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를 치를 그 명분과 힘이 이렇게 그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까 말한 어떤 이 정의당이나 뭐 평화당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그 생존을 위한 그거였다고 한다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네. 민주당이 이걸 해내지 않았을 때는 다음 총선에 동력을 갖다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초점을 뒀고 이후에 구체적인 안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공수처 관련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공수처의 경우는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야당일 때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배경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검찰의 정권 종속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자는 것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였었는데 이걸로 보자면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 뭐 나경원은 오히려 이제 집권의 세력의 호위무사용이다 이런 식 얘기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 권력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검경이나 이런 권력 수사기관들이 통제하에 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 또 등을 돌리고 이러는데 예. 검찰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하지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이 공수처에 저렇게 집착하는 부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사법개혁 때문에 그러냐. 지금도 그러면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없어서 뭐 100여 명쯤 되는 전 정권의 사람들이 깜빵에 가거나 그렇게 처벌받고 있냐. 그런 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부분에 이 몰두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검찰에서 떼내서 소수의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이 통제하기가 좀 쉽다. 그래서 나경원 얘기처럼 직할부대 만든다 그건가요? 저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지금 청와대가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지도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왜 만드냐. 검찰에서 떼내서 특수한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 무슨 이
야권 반대 진영에 대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손쉽게 갈 수 있고 소문이 안 나고 자기들 내부에서 처리하니까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 내부의 비리는 뭉개기도 좋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용어는 정부에서 지금 국회로 넘긴 안은 고위공직자 과거의 비리라고 했다 범죄 수사처로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넘기긴 했는데 앞으로 물론 용어는 조정이 되겠지만은 예. 저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검찰 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공수처 문제는 뭐 96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추진이 됐던 데가 참여정부 시절이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 검찰, 뭐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상당히 나름대로도 권력으로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사정기관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 황 소장께서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러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무리 그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네.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러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앞에 다음 정권이 그 앞에 정권들을 다시 또 이렇게 싹쓸이해야 되는 청소해야 되는 그런 게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보면 검찰이 말기에는 미래 권력에 줄을 섰어요. 그때 BBK 문제를 비롯해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수사 안 하잖아요. 왜? 자신들의 뭡니까? 이 정치적인 이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이 생사의 특권을 쥐고 자지우지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를 끊어줘야 된다. 그런 이 권력이 지나치게 이게 그 사법기관을 자주우지할 수 있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거고. 그리고 실제 이번에 공수처법안에 보면 공수처장을 지금 여야가 참여하는 7명의 추천위에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냐. 물론 저는 그런 제도적 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 좀 규범과 문화랄까 이런 부분도 따라와야 되지만 먼저는 일단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저는 앞으로 이런 사법기관들이 나름대로는 정치 권력으로 독립돼서 조금 공정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업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도화의 목적이 있었다면은 국민들에게 여소야대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개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를 잡아가지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면은 더 순조롭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하면 되지만 네. 지금 당장은 지금 그 지난번 대선 공약의 아주 이 주요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탈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이 나와 있는 거 이 제도대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반발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또 총선에서 또 호소할 수 있다. 호소할 수 있겠죠. 예, 김동관 근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다 이 동의했던 부분이고 국민 여론조사도 70% 이상 그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런 그 상황이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바른미래 그 당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수사권만 하고 기소권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한된 기소권을 약간 절충했죠. 판사, 뭐 경무관급 이상 경찰한테는 기소권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 예외적으로 한다는 그걸 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한 참여정부 시절에 공수처를 이미 했을 때 그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되면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 또
빠져 있고 장차관 또 기소권이 빠져 있다 그러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가 그런 이 고위공직자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 자체로도만 하더라도 저는 크지 않느냐.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서 이게 그게 또 이렇게 뭐 제도상의 어떤 그거일 뿐 어떤 그 이 빠져나가는 건 많을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금융실명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걸 비켜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공수처는 우리의 어떤 부패와 비리 그리고 그 이 권력기관과 권력과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촛불에서 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서 요구했던 부분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범여건에서 내년 총선에 다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의 내용을 갖추게 된 거죠. 네, 김동구 대표 역시 또 오늘도 촛불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찾아주셔서 기록에 잘 남기겠습니다. 아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 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한 건데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선거구제 개혁 또 공수처 지금 이제 입법이죠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뭐 사보임 관련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는 공수처는 좀 천천히 하자는 견해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쪼개서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자체 입법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제도 개편하고 지금 공수처 입법하는 것하고. 근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서요. 지금 한국의 정치사에서 제1야당 그것도 이념적 성향이 다른 컬러가 다른 제1야당을 합의를 구하지 않고 그 선거라는 경기의 룰을 정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선례가 있는가?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임명하는 거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한 부분이 뭐 정치적으로 잘못됐냐 잘 됐냐는 문제지 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선거의 룰을 갖다가 저렇게 통과시키면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결국은 문 정권이 봤을 때 이제 지역구를 줄이지 않겠어요? 비례대표가 28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줄어드는 지역구는 주로 시골 인구 비례로 갈 거고 시골 지역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될 때 한국당이 바라보는 시각 수도권도 많이 줄어. 수도권도 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골이 많겠죠. 그런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수혜를 보는 정당들을 보면 평화당, 바른미래당 뭐 두 개는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정의당 이런 쪽 정의당은 확실한데 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가 수혜를 입을지는 본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확고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때 그건 범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뭐 한두 석 잃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혜가 나타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표결할 때 민주당 쪽에 설 수 있는 이 표들이 늘어나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 제가 볼 때 저거는 뭐 타협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극한적인 투쟁 양상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여기에 타협을 하고 황교안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 양쪽 다 적당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 이 한마디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간에 진입은 시작할 것처럼 보여요. 내일 모레 사이에 시작이 되겠지만은. 저는 뭐 이번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서 아마 오신환 의원은 사실 선거제하고는 관계없죠. 뭐 사개특위니까. 예, 정개특위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거의 문제없이 되게 문제없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럼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될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그 최장 330일간에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그 다이나믹 코리아의 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많은 이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떠한 고비들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또 돌발증이 나와서 그 패스트 트랙이 그대로 갈 것이냐. 저는 그 과정 자체에 가는 동안 수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돌발하면서 상당히 아마 판을 여러 가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는 뭐 연동형제가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앞서 우리 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제도를 이게 야당의 제1야당의 그러니까 동의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흔쾌하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개개인을 딱 소상을 봤을 때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여당 의원들 상당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리적인 차원에서. 실리적인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또 선거구 조정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만약에 본회의에서 진짜 최종적으로 가갖고 과반수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다. 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게임의 룰에 있어서 이 야당을 제끼고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상당히 아마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구 대표. 모든 언론에서 취재하는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이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이 패스트트랙 이제 그 귀환이 그 지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어찌 될 것이냐, 그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소선거제를 중대선거제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예, 그랬는데 결국에는 당시 국민의 그 소속 그 호남 의원들이 결사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 바꿨거든요. 상당히 진행을 하다가 못 바꿨는데, 그런 현상이 또 지금 안 나타나리라 보장은 못하는 거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야당, 제1야당, 특히 제1야당 빼고는 지금 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거니까, 제1야당과의 합의 없는 이 선거제 개편, 이거는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협의, 합의, 각 당 안, 이런 부분에도 내놓지도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어쨌든 간에 뭉개는 작전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선거제 개편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 국회 내 각 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보다 좀 늦어지면은 내년 총선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마지막 그걸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은 이 출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항소한 말 맞다나 한교안 체제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타협을 하게 됐을 때는 한교안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저는 일리 있는 이 예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보수 대통합 논의하고 맞물릴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보수 대통합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부분들이 이 창의성을 갖다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뜨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은, 예. 저는 통과 가능하다 봅니다. 아, 통과 가능하다. 예, 예. 개인들의 어떤 아까 말하는 28군데가 조정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줄고 조정은 더 될 수 있고요. 예, 26군데 줄고 줄기는 28개고. 아니야. 225개니까 253에서. 그런데 이게 이 권역별 준연 비례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커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에서 예. 저는 선거구제, 특히 이 준연동 비례대표를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점점 알아갈 거고,
그게 뭐라는 걸 갖다가 그래 되면 저는 그 큰 흐름상 네. 이렇게 이번 기회에 갈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이 어떤 범여건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총선 승리에도 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황장 소장은 약간 이제 견해를 달리했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자체는 입법 절차에 국회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선거관련법을 제1야당의 반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동의까지 했는데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 교수는 여러 가지 요인 따져봤을 때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본회의까지 부의되기만 한다면은 김능구 대표는 통과될 거야라고 보는 결의 같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안이 좀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서 변수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선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제1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황 소장 말씀처럼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쉽게 타협안을 낼 수 없지만 지금 무작정 또 이렇게 장애 투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뭐 정치적 협상은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것도 측면을 좀 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치적인 흔들기로 정계 개편의 의도가 배경이 있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든 간에 그 일은 불가피하게 특히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방금 뭐랬어? 정당들 정계 개편 움직임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더 가느냐는 시한부지였지. 저 정당이 뭐 총선까지 저대로 가서 선거를 치를 거라고는 뭐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어제 표결 결과 뭐 12대 11로 됐다라는 표결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분열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화당과 이 국민의당 그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아마 합쳐질 거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요. 그러면 정당을 가지고 누가 가느냐고 또 눈치 보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뭐 평화당이 보면 그 비례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있는데 국민의당에 적을 두고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두세 명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합치되 이러면 새로 짓되 평화당이 이 잔류한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합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럼 양상은 그러면 한국당 계열 쪽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보군요. 안철수 쪽도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행보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하는 부분은 이 보수 진영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중간으로 왔고 그 전에는 이제 문재인을 도왔는데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 안철수가 봤을 때는 뭐 별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을 뭐 한 번은 0.5번 치렀다 보고 한 번은 또 완주를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대선을 그래도 한 1.5번쯤 이렇게 치른 사람으로서 한국당에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승민과 아마 합쳐가지고 같이 빠져나와서 일정하게 한국당과 합칠 기회를 볼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존재는 하겠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총선까지 자기들이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저는 총선 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국당도 앞으로 처지가 좀 어려워지면 보수 통합의 어떤 깃발 아래 다 한국당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되게 이제 범보수 후보가 될 전략이라고 대개들 예측했는데 뭐 후보까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황 소장 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법 여건 내에서는 저는 공감이 없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지금 그쪽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 시간과 명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독일에 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현주가 선도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일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이현주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홍준표 대표 표현식으로 돕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빅픽처에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본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고민도 지금 그래서 지금 좀 더 바른미래당이 좀 더 오랫동안 버텨줘야 된다. 당의 체제가 그래야만 저기 자유한국당 뭔가를 하더라도 아마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호남 쪽 출신의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거는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 자체가 그쪽이 그 당의 정통성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권한 자체가 그거 다 갖고 나가는 건 안 되지만 네. 그 사람들만 몸만 뺏어가는 거는 아마 불감증의 고소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유승민하고 가면 교감이 문제인데 두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화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는 지금 아마 신뢰보다는 불신의 골이 그동안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유승민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깨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깨고 놓으면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 선거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강한 장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애 투쟁의 주도권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근데 본인을 받아주느냐 지금 다 그 자유한국당 내 친박들이 지금 유승민 절대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지금 한교안 대표 체제가 도로 친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한국당 내에서 예를 들면 손학규 체제를 갈아붙고 자신들이 주도가 돼서 그 바른미래당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일종의 당대당 통합 내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덩치를 키워서 이 보수 그 재편 과정에서 뭔가 지분을 챙기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생각처럼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그건 안철수 계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관 대표.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이 여당과 그 야3당이 이렇게 합의하면서 총선이 시작됐다 그랬는데 이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발 어떤 정계 개편이 시작되면서 또 대선도 함께 그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철수가 지난 작년 9월에 1년 비자로 갔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올 9월에는 돌아오는 거죠. 예, 뭐 그걸 좀 더 늦출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그 현재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기하지 않고 있는 탄핵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 지금 탄핵과 탄핵 찬성 반대가 지금 반반씩 지금 그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탄핵 반대를 이 황 대표 체제가 이제 강력하게 그 세력을 갖다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으로서 저는 그 두 부분의 어떤 이 뭔가 이 화합적 결합이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보수 통합 신당의 가능성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이 바른미래당에서 신당 형태로 통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대통합은 흡수 통합이다 글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의 지금 이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보수 쪽으로 이 유승민이 본래 보수 쪽이고 안철수가 보수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 예속되는 어떤 이게 뭐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바른미래당의 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렇게 그 지금 호남계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호남계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 뭐 지금 호남 신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손학규 대표 보고 나와서 호남 신당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승민 안철수는 아까 말한 대로 사이는 서로 간에 그렇지만 이 관계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저는 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큰 파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가 함께 바른미래당이 됐든 또 이름이 다른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건 그런 모습을 가져가면서 총선 전에는 즉 내년 초에는 그 보수 통합 신당이 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범 여건에서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으로 다 통합되기는 어렵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무소속 의원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당과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그 혼한계가 함께해서 하나의 당이 돼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일야 다여의 구도, 보수 하나에 진보 셋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국민의당 있을 때하고. 아니 국민의당은 그때는 성격이 좀 틀렸죠. 이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양새가 그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본인이 뭐라고 가지고 있던 사실상으로 임시직 이 바지 사장의 역할이 이제 소멸돼서 정치적으로 본인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키워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뭐 정당들과 M&A를 해서 결국은 의미 있는 대선 주자를 한번 가보자. 그 말고는 남아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대선 주자를 겨냥하고 있다. 정계 개편에서 어떤 이 내각제로 개편이나 이런 시기를 또 보든가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정치적 세를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 그것도 뭐 제3당의 바지 사장이 이제 거의 미천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당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영어로 얘기하면 나쁘지 않다. 그 저는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당히 뭐 결사항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교안 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선거제도와 또 이 공수처 문제 패스트트랙에서 여건이 이렇게 일종의 정치 무리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지금 정치 외면하고 지금 소위 말 돌아섰던 샤이 보수층들이 일종의 결집에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좀 당장 당내에서 가장 갈등의 고리였던 그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입장 차이가 개파 간에 서로 다르잖아요. 예. 이 부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일단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묻어둘 수 있는 거고, 뭐 5.18 망언이나 세월호 참사 막말 이런 부분의 징계도 일단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아하. 무엇보다도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한교안 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뭐 그리고 본인이 또 아주 대투쟁에 앞장서면서 다른 모든 요인을 잠재시켜버린다. 다 잠재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문재인에 맞서는 딱 한 사람 한교안 정치 입지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가 지금 법 여건이 이야기하는데 준연동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선거는 이 지금 한국당이 유리한 소선거구제도가 그대로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당은 내 것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한다. 목표 달성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말은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한국당 다수의 입장에서도 이 정치 국면이 나쁘진 않다. 좌파 독재라는 구호 자체는 이것이든 저거든 상관없다고 보는 건가요? 좌파 독재라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문제는 저는 전략적 오류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승전 색깔론 아닙니까? 기승전 색깔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집토끼는 다 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에서 통해서 일부 잡아야 돼. 산토끼를 잡아야 총선도 이고 대선도 이길 것인데 집권할 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전략 판단을 좀 오류를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보청을 결집하는 데서 아주 센 처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 교수님 의견의 많은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는 뭐 그 대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역량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만 딱 하나 확인되는 거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은 탄핵 전후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직후 재보궐선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 두고 보수의 1인 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집권 당내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상당히 잠복화시키거나 해결하지 않고도 쉽게 넘어가는 이런 구도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로 간다면은 아까 김 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권이 표가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표가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보수 결집으로는 총선은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선은 일야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여당이 분열된 구도이 되고 이제 그 보수만 강력하게 결집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선에 가면 이건 좀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만에 하나 이것을 총선과 대선의 선거 전략을 구분을 하고 이걸 하는 건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총선 대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 만에 하나 5번의 패스트트랙이 무산이 되어서 사실상 소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운 좋은 황 대표로 인해서 구심점이 형성이 되니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려고 하는 이런 굳히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봐요. 네, 황 대표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이 자리에 상당히 오랫동안 앉았던 어떤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던데 어쨌든 좌파 독재를 지금 고려내걸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 어떤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대선 조사에서 이 보수 정당의 어떤 후보가 대표가 이 전체 에서 1위를 막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격차가 정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된 거는 지금 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지속됐고 점점 그 차이가 갭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 부분들은 객관적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사이 보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보수가 이렇게 중도 보수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가 이 문재인 지지까지도 간 게 우리가 70-80% 지지율이 나온 그런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너무 문재인 지지까지 갔던 이 부분들은 다 철회가 됐고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떠났던 어떤 이 중도 보수로 갔던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어떤 이 정당의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다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안정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상대적이겠죠. 그 전에 당 대표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막말 논란 또 늘 있고 자기들 창피하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격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황 대표는 본인이 너무나 철저히 그걸 잘 알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간에 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의 어떤 미팅들, 비공식적인 미팅들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한 그 중도 확장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총선 임박해서 할 문제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계를 갖다가 흡수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통합신당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연말 연시에 그때의 이 국민 지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쪽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주면은 이쪽에서 협상 과정에서 통합신당을 갖다 요구할 거고 DJ가 매스가 안 되는 옛날에 꼬마민주당하고도 당대당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 덩치를 불렸듯이 저는 얼마든지 자유한국당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아까 이 좌파 독재라 하는데 상당히 기회는 조금 거슬리지만 그 방향이 당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전략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좌파 독재라고 문정부를 갖다 강하게 때리면서 결집력을 강화시켜내고 그것이 30%대를 넘어서면서 한 자릿수까지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황의 지금 이 스탠스는 자유한국당의 이 스탠스는 일정 정도 계속 가리라 봅니다. 저는 과거에 이해창
고건 또 반기문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총리나 뭐 유엔 사무총장까지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공으로 봤을 때 황이 낫느냐? 저는 나은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해창은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고 뭐 감사원장도 했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카리스마나 탈라가 아주 개성이 강했죠. 당 장악력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3번이나 도전해도 안 됐습니다. 그 이제 한계는 뭔가 하면 살아온 그 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관료 출신, 뭐 법조인 출신으로 한 게. 그리고 이제 고건 같은 사람은 행정의 달인이라 해서 뭐 원만하기로 말하거나 인격으로나 훨씬 나았는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대선에 본선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관료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2주 만에 손 들고 집에 갔어요. 그럼 황이 지금 한국당을 차지해서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엊그제 장애 집회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한국당의 역량이나 수준하고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테크닉 공학적인 기술에서는 월등히 한국당이 부족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했다면 거기서 정권이 허용하지 않는 발언도 과감하게 해야지요. 근데 그날 나왔던 발언을 보면 거의 이 정도는 해봤자 상관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어요. 나경원이나 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야성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야말로 야당으로서의 특유의 한국의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을 보면 AI 같아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앞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워낙 보수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뭐 경력이나 지명도 가지고 그렇게 쏠리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기려면 과감하고 거칠게 지금 문정권을 공격하고요 싸워야 되는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갈 때부터 특검이니 그때 1월 2월 달에 얼마나 많은 게 터졌습니까? 그래서 장외로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황 들여대면서 바로 들어갔잖아요. 조건 없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황 주변에 조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특유의 보수의 기득권에서 한자리 해먹으려는 정치 부록가들이 가득 차서 둘러싸고 있다가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트럼프 만나러 갔는데 트럼프는 그냥 본회의에도 거절했다고 내가 방금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 황진영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안정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이 지휘력도 있고 당이 조용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게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저질이라도 굴러본 사람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다 한국당이 지금 계획이나 쇄신을 해서 보수에 주어졌던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느냐 인적 청산을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여건이 쳐놓은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5.18 망은 뭐 또 무슨 뭐 세월호 망은 이런 문제를 보면 저는 일종의 여건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조차도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기득권에서 조언하는 수준의 고위 관료 수준의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다가 저는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총선 때는 황교안이 아닌 이름으로 한국당이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황교안은 그렇게 봤는데 내가 지난달에도 황 소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결국 집권 여당의 실패로 한국당이 아무리 시원치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반사이익 가져가서 이기게 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한 달 사이에 또 봤죠. 정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라도 상대가 내보다 더 바보는 있잖아요. 최근에 한 달 한국당을 본 결과는 저는 아주 이 희망이 좀 더 없어진 것 같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그 김무성도 지금 박근혜 석방론에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너무 과하다 지어놓고 보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탄핵에 앞장서서 하기도 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집행정지를 하든 뭐든 해서 석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당 뭐 보수 통합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나름대로 그런 어림수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특히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그러니까 이 꼭 친박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지지를 넘어서 동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동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테두리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탄핵에 앞장섰음에도 탄핵에 앞장섰던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정부 그러니까 최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었지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보복이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저는 어떻게 보면 당내 또는 당 밖에 있는 박근혜 지지 또는 동정 여론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일종의 타협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탄핵을 주도하고 또 그 앞서서는 이 여당의 당 대표 시절에도 약간 뭐 그런 측면은 보였지만 그래도 김무성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컬러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이제 뭐 퇴장하는 마당에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장을 떠나는 마당에서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 탄핵을 시켰지만 아마 이 지금 그 정치적 공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신의 공경에서 좀 빼주자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자기는 떠나지만 자신과 같이 같은 길을 걸었던 이 그 탈당파들에 대해서 당에서 좀 받아주고 친박들이 복당파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보수 세력 내에 남아둬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본인이 떠나면서 자기가 했던 걸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그런 뭐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 박근혜 이렇게 석방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김무성답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 노선이랄까 이거는 어쨌든 민주개혁 뭐 이 노선을 일관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겉모습으로는 정말 이렇게 우직한 어떤 황소의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플렉시블한 이렇게 유동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 보면은 기억이 나는 게 이 김무성의 30시간 이런 게 말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발표했다 30시간 지나기 전에 번복해버리고 뒷심이 없다라는 거죠. 뒷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제 자기가 이 불출마 선언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선도 아마 불출마 선언한 것 같은데 전에 선출직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큰 거 하나가 지금 이제 탄핵에 관한 서로 반반씩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게 고리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석방 아니겠는가. 그래서 박근혜 석방의 뜻을 모으면서 어쨌든 탄핵으로 지금 이제 깊게 갈라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계기로도 그리 된 것 같고 네. 저는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이 석방을 좀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시점은 예를 들면 이제 일정 정도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아마 뭐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대법에서 이렇게 그거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부분들은 대법에서 되고 또 2심이 마무리되고 한 시점에서는 좀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은 이 DJ가 요청해서 YS가 현직 때 대통령 때 특사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처럼 저는 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요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고비는 하나 넘기는 것이 저는 이 총선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고 지금 그 당시 제가 여론을 갖고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당시 탄핵을 할 때 여론조사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었을 때 80%가 잘 넘지를 않았어요. 뭐 78%, 79% 그런 정도에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여론이 조사가 이게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78%, 79%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2%가 부족하다. 진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핵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85%, 90%까지 지지율이 나와야만이 이거는 옛날에 이승만 뭐 예를 들어 4.19와 같은 그런 정도의까지는 안 해도 거의 그 수준까지 가는 분위기로 가져왔어야 됐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80%를 잘 못 넘기는 상태에서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그 당시도 반대했던 20% 살짝 넘는 이 층들이 이제는 세를 키우면서 더 큰 저항 세력화 되고 있고 이것이 집권 국론 분열을 한 집권 파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되고 지금 김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당내 문제가 아니고 여야 관계에서도 부담으로밖에 이거는 갈 수 없는 지금 사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저기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느냐 내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는 워낙 입장을 많이 바꾼 입장이어 갖고 그걸 뭐 굳이 그런 분의 그 정치적인 계산 의도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논평가할 가치가 있는지도 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어찌됐든 지금 그것은 보수 진영 내에 좁혀 본다면은 박근혜 문제는 그 문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안 풀고는 넘어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당내 마지막 그 논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집권 여당